안녕하세요. 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여러분, 정서행동장애를 맡은 윤혜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이 이제 1주차 3차시 강의인데요.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차시에서 우리가 정서행동장애에 대한 역사를 배우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이번 학기 때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건지, 또 우리가 과제나 이제 발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3차시 마지막으로 정서행동장애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것이 급변하는 게 지금 현대 사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과거의 일들을 꺼내서 정리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또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회적인 분위기와 이슈 그리고 삶의 현장이 빠르게 급변하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꺼내 정리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고 이들의 생각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서행동장애 분야의 역사는 지적장애, 심리학, 정신의학의 역사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서행동장애 분야의 역사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서행동장애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 갑자기 어느 날 눈앞에서 나타나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연구한 쟁점이라는 것과 또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더욱 복잡한 문제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정서행동장애를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또 교육적인 맥락과 입장에서 정서행동장애를 바라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서행동장애와 미국의 정서행동장애는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서행동장애 교육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미국의 정서행동장애 교육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정서행동장애는 이제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에 특수학교가 설립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특수학교가 설립이 되면서 장애 아동들의 취학 기회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 70년대 주된 영역은 이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신지체, 우리 지적장애라고 하죠. 이런 영역의 아동들이 주된 영역이었기 때문에 정서행동장애 아동들은 교육기관을 따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에는 정서장애 아동들이 주로 정신지체학교나 청각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이제 나타나는 행동적인 문제나 특성 때문에 다른 아동들과 다르게 문제적인 행동을 많이 일으켜서 이제 문제 아동으로 낙인이 찍혀 사실 특수학교에서도 다루기 힘들다고 거부를 당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1974년
한국구학교에서 정서장애 아동을 이제 정서장애 학급을 따로 설치를 해서 3년간 운영을 하다가 77년 정신지체학급과 통합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7년 12월 특수교육진흥법 제정할 때에 정서장애자가 포함된 이유로 특수교육계에서도 정서장애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1994년 1월에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중 정서장애자가 정서장애로 바뀌고, 이때만 해도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자폐성이 당연히 정서장애 안에 포함되어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정서장애에서 자폐 부모들이 이제 건일하게 돼서 자폐성 장애를 포함이라는 문구에서, 또 2007년 5년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정서행동 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분류가 됩니다. 이제 교육과정도 살펴보게 되면 대구대학교에서 먼저 특수교육과 석사과정이 1997학년도부터 모집이 되었고, 79학년부터 박사과정에서도 정서장애 교육이 이제 전공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2년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와 한국구학교가 공동 주최로 자폐 아이 치료 교육의 연수회를 열면서 자폐와 정서행동 장애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의견과 논의를 나눌 수 있는, 폭넓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2년 11월 20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정서장애 학교인 대구 덕희학교가 초등학교 과정을 설립받아 83년 3월에 개교를 하게 되고, 이 덕희학교 개교를 통해서 정서장애 아동의 교육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됩니다. 1985년 10월 한국정서장애교육회, 지금까지도 한국정서행동장애아 교육학회라는 4단 법인으로 만들어서 현재 운영이 되면서 더욱더 폭넓고 적극적으로 정서장애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현장에서 정서장애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길잡이 역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두 번째 정서장애 학교인 청주 성신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1992년 이제 한국특수교육협회에서 이제 하위 영역 안에 정서장애 분과가 신설이 되고요. 또 1993년 3월에 한국유경학교가 개교를 하고, 94년 자폐학회가 창립이 됩니다. 이러고 나서 저희가 어떻게 되죠?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폐가 정서장애와 분리가 되죠. 그리고 97년도에는 한국경진학교가 개교를 하고, 97년도 3월에 미랄학교, 이렇게 이제 자폐와 정서행동장애의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2003년도에는 국제행동분석학회 ABA에서 한국 정서학습장애아 교육연구회를 한국 지부로 결정을 하게 되고, 또 2003년도에 한국정서행동장애 교육학회로 개명을 하면서 활발하게 교육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의 정서행동장애 분야의 역사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20세기, 19세기, 18세기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20세기 이전의 정서행동장애 역사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기술한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정서행동 장애가 어떻게 개념화되었고 또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대우와 돌봄을 받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 이전까지 정서행동 장애인들의 삶은 상당히 불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영향력이 매우 컸던 시대인 만큼 종교가 규준을 벗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특별한 성향을 가진 성인으로 추앙하기도 하고 악마로 몰려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는데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악마와 결합한 사람들로 간주가 되어 그 사람을 괴롭혀 악마가 그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해야 된다고 믿었기에 정서장애 행동인에 대해서 학대와 무시가 정당화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정서행동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한 어려움보다도 이웃과 사회로부터의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폭력으로 인한 고달픈 삶을 감내해야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또한 19세기 또 18세기 이럴 때에는 현대사회와 달리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사회가 쏟는 노력이나 관심이 없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아동들조차도 과도한 노동이나 비인간적인 대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시기예요. 또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훈육이 공곤형하게 행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삶은 그에 못지않은 무관심이나 억압, 또 신체적으로 언어적인 폭력에 삶이 힘들었을 게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서도 상황이 많이 좋아진 편은 아니겠지만 이제 이때부터는 사회의 선입견과 편견의 의문을 제기하고 또 아동과 청소년에게 적절한 도움과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특히 19세기 말부터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적 문제에 대한 서적이 출판되기 시작을 했고 프랑스 정신과 의사인 피넬과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루시 등은 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일방적으로 행해졌던 처치와 반대로 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친절하고 온화한 태도로 중재를 시도하고 이러한 돌봄을 받은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발전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20세기로 넘어오기 전에 항상 지적장애나 정서행동장애 분야에서 분야 역사를 눈앞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년이 있죠. 누군가요? 송승기? 늑대 소년인데 이 소년 빅토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늑대 소년이 숲속에서 발견됐을 당시에 계속 동물들과 살아옴으로써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과제 수행을 못했는데 이제 이 소년에게 개별화적인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부 영역은 이제 기능을 습득했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오랜 교육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또 그러한 연구가 있죠. 그리고 이런 교육을 하면서 남긴 자세한 기록이 출간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책 제목을 여러분들 알고 있는가요? 네, 우리나라에도 번역본으로 네모난 못이라고 번역이 되어 책이 나와져 있습니다. 빅토르 그림도 이제 자화상도 그려져 있지만 우리는 송승기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20세기 초반에는 이제 19세기부터 이제 싹트기 시작한 인권에 대해서 더욱더 비중이 실어지면서 20세기 초는 이제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고, 또 인지나 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아동들에게 인간적인 대우와 특별한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1914년 미국 미시간주에서 특수교육 양서 프로그램이 시작됨으로써 이제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전문 인력이 본격적으로 양성되기 시작하였고, 1918년 미국의 모든 주에 의무교육법이 통과됨으로써 이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초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또 20세기 초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지능이나 심리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해서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이제 교육적으로나 심리적 검사가 널리 행해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지적 문제나 정서 및 행동상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된 게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20년대에 정서행동 장애에 큰 영향을 미친 두 단체가 미국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수아동협회와 미국 예방정신의학협회인데요. 1922년에 결성된 특수아동협회, 우리가 CEC라고 약자를 알고 있어요. 이 특수아동협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진 특수교육 관련 단체로 이제 정책 수립을 위한 활동과 또 수준 높은 전문가 양성을 통해서 장애 아동의 교육과 지원을 발전시키는데 공헌을 해왔고, 현재도 장애 영역과 17개 이상 분과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예방정신의학협회도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 맥락에서 정신건강 증진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러한 단체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구하고 또 함께 중재하고 지원 전략을 개발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931년 미국의 첫 아동정신병원인 브래들리 병원이 설립이 되는데, 이 병원은 브래들리 부부가 뇌염으로 인해 중복장애를 갖게 된 딸을 기리며 유언으로 남긴 재산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성인 중심의 정신병원만 존재했었는데, 이제 최초로 아동의 정신장애에 초점을 맞춘 병원으로 개원 초기에는 가난한 어린이들에게는 치료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1940년대는 자폐증을 발간하게 됩니다. 자, 20세기 중반과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1960년대부터는 특수교육이 하나의 독립적 분야로 부각되기 시작하며 사회적 정책에서도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1964년에 행동장애 아동협회라는 명칭으로 정서행동장애를 다루는 특수아동협회의 분과협회가 창립되고, 정서행동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전문가 연수나 학술 연구, 교수적 실제 개발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울의 연구를 통해서 정생동 장애의 정의나 판별에 대한 독창적인 저술이 발표되기 시작한 것도 1960년대부터인데, 이렇게 독창적인 정의와 저술을 통해서 정생동 장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든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1970년대에는 전장애 교육법이 통과되면서 장애의 모든 아동들이 무상의 공교육을 보장받게 되고, 또 20세기 후반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국가적 지원하에 다양한 특수교육 프로젝트가 실행이 됨으로써 또 정서행동 장애의 많은 관찰과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1990년도부터는 어떻게 되었나요? 장애인 교육법으로 이름을 바꾼 법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장애 행동에 대해서, 장애 학생에 대해서 기능적인 평가나 긍정적 행동 중재를 실시함으로써 완전 통합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주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법의 발달과 정서장애 아동의 교육을 볼 수 있는데, 1975년에 제정된 전장애 교육법에서는 이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정서행동에 대한 정의를 제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의 법이 90년대부터 2004년도 개정까지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1990년 개정이 될 때는 이제 용어의 변형이 있었어요. 보면 우리가 아직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장애 영역을 볼 때 핸디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90년도에도 미국에서도 핸디캡 치즈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제 이런 용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용어의 Children with Disability라는 용어로 이제 개정이 되고, 이제 90년도부터 전환교육, 그러니까 영유아 때부터 학령기 성인에 이르는 모든 아이들의 전환교육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개정에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장애 학생을 위해서 어떻게 예방적인 행동 계획을 만들 것인지, 우리가 개별화 교육 과정에서도 예방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가 포함이 되었고요. 2004년도 개정에서는 이제 IP의 간소화로 아동이 IP의 팀에서도 더욱더 빠르게 아이들이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도 일시적인 대안교육 환경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현대 발전은 우리가 과거의 숱한 시행착오와 실패와 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축적되어진 지식과 노력에 세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특수교육 장애 영역에 있어서는 그 장애 아동들의 열악한 환경과 또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와 노력을 해왔었는데요. 정서행동 장애 아동의 교육에 많이 노력한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은 앞으로
우리가 정서행동 장애의 아동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고 또 나아가는 방향의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역사에서부터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정서행동 장애를 교육하는 데 있어 많은 영향을 끼쳤고 또 우리가 지금 정서행동 장애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분과 노력하고 나아가는 방향이 앞으로 미래의 정서행동 장애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본다는 것은 현재의 우리의 교육의 현실과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의 교육 현실을 한 번 더 되새기고 나아가는 방향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바로 알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서행동장애 아동과 관련된 중요 사건과 연대기는 우리가 정서행동장애 분야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 또 이론과 우리가 발달 과정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1800년도부터 우리가 2000년도가 넘어서면서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정서행동장애 아동과 관련된 중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정서행동장애의 역사와 또 그 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특수교육이나 정서행동장애 교육에 대해서 많은 역사적인 사건과 이제 발전하는 발달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특수교육이나 장애인법에 있어서 동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저도 미국의 사건을 중심으로밖에 기술할 수 없다는 점도 사실 저는 하나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의 선진 국가들의 특수교육 또 정서행동장애아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역사를 한번 살펴본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정서행동장애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서행동장애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이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법과 거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의를 같이 보지만 이러한 교육법도 미국뿐만 아닌 다른 나라의 법과 한번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을 여러분들은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원래 만나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번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 과제는 어떻게 나갈 것인지, 발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조율을 하고 제가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시작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어요. 일단 과제는 3주차 정도에 제가 안내가 따로 나갈 거고요. 이제 발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개별로 발표를 다 해보니까 시간적으로도 너무 많이 되고, 이제 여러분들 이때 4학년이라서 임용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이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발표는 어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주차해서 이제 임용고시가 끝난 주차부터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이제 이번에는 조별로 모여서 발표를 할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서행동 장애라 하면 안에 하위적인 영역들이 있어요. 뭐 ADHD, 뭐 틱장애라든지, 뭐 정서장애, 그러니까 불안장애, 뭐 번불안장애 등등등등, 우리가 여러 가지에 대한 하위 영역이 있는데, 한 4명 정도? 4명에서 5명 정도가 한 조가 돼서 이제 한 하위 영역을 선택을 하고 그 영역을 가진 아동이 속해져 있는 학급을 이제 모의로 구상을 해서 우리가 수업 지도안을 작성을 해서 이제 그 모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강의 기획서에도 보면 한 30분 내외로 제출하시는 그런 수업 지도안을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할 거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매일 만나는 게 아니라서 개별 발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조별로 우리가 이제 조를 좀 짜서 이제 하위 영역도 정하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 전화번호랑 메일이 나와 있어요. 일단 4학년에서 이제 과 대표가 제 핸드폰 번호로 좀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을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단톡방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가 4명, 5명이 조가 되면 좋고, 도저히 우리 못 짜겠어요 하면 제가 임의대로 출석부를 보고 이제 조를 정해 줄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자율적인 의사로 조를 좀 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좀 조를 짜고, 그리고 겹치지 않게 하위 영역을 이제 정하도록 할게요. 그 단톡방이 있어야지 제가 뭐 과제라든지 뭐 출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속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지금 4학년 과대가 수업을 들으신다면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단톡방이 개설이 되고 나면 제가 또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 주 강의와 또 우리가 이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차시에 대해서 안내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번에 2주차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